마치 섬뜩한 영화의 한 장면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한 날이었습니다. 가던 길까지도 막 기억을 해요. 제가 그날 여기서도 보리차를 마셨는데 어떤 브랜드의 보리차를 마셨는지까지 막 기억나죠. 비 많이 왔었고.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 꼭두새벽에 이곳을 찾았던 이유는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여기 있었어요. 저 불이 폭혀 있잖아요. 뿌리. 네, 나뭇가지요? 저기 저 자리 아래 있었고 이 나뭇가지들이 그 위에 숲풀들이 몇 개 이렇게 올려놨었어요. 그냥. 숲을 속에 버려져 있었다는 그것. 그 비밀스런 이야기는 지난달 25일 오랜만에 가진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처음 새어나왔습니다. 월세를 이제 못 내고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고 경찰 신고를 할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돈 주면 되는 거고 쓰면 전화해서 그냥 보증서 깔라고 얘기만 하면 되지 않냐 했더니 연락을 못 한대. 그래서 왜 못 하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을 죽였다. 선뜻 믿기 힘든 얘기였지만 그냥 해본 말이라기엔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 CCTV는 뭐 얼마나 갈 것 같냐 이런 거 물어보길래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지금 뭐 사람 죽였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가까우니까 가자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서 플래시를 거기에 딱 비치는데 거기에 정말 그 포대가 있는 거예요. 이만한. 김 씨가 이끄는 대로 따라간 인적이 드문 도로변 숲풀엔 묵직한 쌀가마니가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가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가서 경찰들이랑 확인을 했더니 그게 시체가 맞았던 거죠.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지난달 25일 친구들의 신고로 김 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김 씨보다 2살 많은 31살의 유민정 씨. 김 씨의 여자친구였던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참혹하게 살해됐습니다. 현장 검증에서 김 씨는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민정 씨를 살해했고 죽은 그녀를 화장실로 옮긴 뒤 집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7시에 와갖고 그때 당시 트렁크를 갖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트렁크에다 담았다 그랬거든요. 그 과정을 도운 건 김 씨의 또 다른 여자친구 박 씨였습니다. 적당한 유기 장소를 찾아 헤맨 끝에 두 사람은 4일 뒤 이곳 인천 아라뱃길 도로에 민정 씨의 시신이 든 가만히를 유기했습니다. 말로는 근데 많이 괴롭혔대요. 여자가 자기를. 24시간 동안 영상통화도 못 꺼놓고 감시를 당하고 계속. 이런 것 때문에 싸우다 보니까 좀 화가 나서 그걸 못 참아서 때렸다. 둘만 있었던 좁은 방. 살인 사건 현장이 된 이곳엔 죽어가던 딸의 마지막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햇빛 그대로예요. 여기가 따님 지내던 방이에요. 저기가 비싸고요 이게.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을까. 이 방이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 경찰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 가족들은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통 안 받는 거야 전화를. 그러니 아빠나 지방에 일 나간다 일 데려간다 그러고 할머니가 또 몇 번 전화를 했었어요. 네. 그러더니 아빠 할머니한테 전화 왔었네 또 그러는 거야. 휴대폰이 망가져 전화를 하지 못한다는 민정 씨와 문자로 연락하며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는 딸에게 행여 방해가 될까 자주 연락하지 못했다는 아버지. 마지막으로 딸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건 지난 2월 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전화하더니 없는 사람 또 그 전화해가지고 또 입장 걸릴 또 걔 또 그런 거 같고 오죽하면 내가 전화 못하겠나. 그래서 뜬등이 내가 6월 25일 날 그 전화가 온 거예요. 경찰서에서. 예. 지난달 25일 경찰을 통해 딸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경찰이 하고 제일 마지막에 연락된 게 문제예요. 2월 초까지는 계속 연락이 됐었다. 그랬더니 예? 무슨 얘기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1월 12일 날 죽었는데 무슨 2월 초순까지 연락이 되냐고 그러는 건 안 돼. 민정 씨가 사망한 날은 1월 12일. 시신이 발견되기 무려 45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민정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그 무렵 그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냥 그 다들 아빠 하면서 연락 주고받고 뭐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죽여놓고 이러면서 지가 행사를 하면서 나한테 흉내낸 거죠. 그 양자나 이런 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민정 씨와 가장 친했던 수연 씨도 얼마 전까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전화를 받지 않는 민정 씨가 이상했지만 바쁘다는 그녀의 말을 믿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났던 시점이 1월 12일경으로
1월 12일이요? 예. 그렇게 오래됐다고요? 그럼 지금 이게 비가 오는 거야? 그러면 카톡 사진이랑 계속 바뀌었던 건 뭐야? 그것도 그럼 걔가 갖고 온 거야? 좋은 일이 생기게 될 거야. 죽은 민정 씨의 SNS 프로필에 이 말을 써놓은 사람은 그녀를 살해한 그 남자 김 씨였던 겁니다. 저한테는 걔는 매번 친구였어요. 성인 되고 나서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엄마 얼굴을 처음 봤다고 했어요. 그 영안실? 거기서 처음 봤다고 그랬었어요. 가족들한테 기댈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친구한테 많이 의지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믿고 의지하고 싶었던 한 사람. 그런데 어느 순간 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민정 씨가 알게 됐다고 합니다. 바로 사체 유기를 도운 박 씨였습니다. 이 말로는 그 남자가 전 여친하고 바람을 폈다 그랬어요. 자기 양다리 걸쳤다고. 언제요? 11월? 그 뒤로 두 사람은 자주 다퉜고 평소에도 종종 폭력적으로 돌변했다는 김 씨의 폭행은 그 후 더 심해졌습니다. 민정 씨도 그와 헤어지고 경찰에 신고할 생각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때린 거 다 배로 인정한다고, 미안하다고, 나 누나밖에 없어, 누나 나랑 만나. 계속 그냥 바라겠어요. 용서를 비는 김 씨 앞에선 번번이 마음이 약해졌다는 민정 씨. 하지만 김 씨에겐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행위 중이었어요. 특수활도로. 근데 얘가 여기서 고소를 해버리면은 최소 5년 이상은 들어가겠다. 그 누나가 자기 고소 못하게 연락이 했었죠. 민정 씨가 자신을 폭행 혐의로 신고해 실형을 받게 될까봐 그녀와 계속 만나왔다는 겁니다. 12월 달에 이 여자애가 수면제를 먹고 잘 때 수면제를 더 먹인 다음에 집에 불질러 죽일 거란 얘기를 했어요. 죽이려고 이제 시도를 하려고 준비를 해놨나 봐요. 그 약을 뭐 훔쳐가지고 직접 갈아놨다고. 친구들이 김 씨에게 직접 들었다는 그날의 상황은 너무도 잔혹했습니다. 절대 합의 안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그러더라고. 그날 고소하겠다.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목을 이렇게 졸랐는데 움직이더래요. 그래갖고 누워있는 여자를 일어서서 발로 목을 이렇게 이러고서 벽 기대서 이렇게 계속 누르고 있어서 그렇게 죽였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민정 씨를 살해하고 다음 날 김 씨는 또 다른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만 잘하면은 아무도 피해 안 가. 왜냐? 주변에 연락하는 사람 없지? 월세 내가 낼 거지? 우울증약 먹지? 자살하고 싶다는 소리 자주 했었지? 나랑 싸운 거 있지? 정말 이것저것 다 빠져도 의심은 나지만 정말 내가 어떻게 된지는 모를 거야. 정말로. 핸드폰 연락 오는 거 꼬박꼬박 답장해주고 하면은 시종생고만 3개월만 버티면 돼. 그리고 민정 씨의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 그는 자신의 또 다른 여자친구 박 씨를 동원했습니다. 사랑해서 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걔가 난 더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신고하지만 난 오빠 없이 못 살아. 다수하면 나도 같이 갈 거야. 오빠랑 같이 있고 싶다. 이 모든 게 너와 다시 만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속삭였을까. 기꺼이 그의 범행을 도운 박 씨. 로미오와 줄리엣이야. 난 나갈 때까지 X가 날 기다릴 텐데 지금 여자친구 걱정 안 해요. 그 안에서도. 이 문제냐. 솔직히 서로 걱정하더라고. 시신을 유기한 뒤 40여일 동안 김 씨와 박 씨 두 사람은 반성도 죄책감도 없는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라고는 믿기지 않습니다. 그동안 뭐 했다고 이야기도 하던가요? 그럼 이것저것 날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서 여자친구랑 지내고 놀러 다니고. 제가 계속 자수하라고 하니까 어떻게든 안 걸리게 좀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 씨의 컴퓨터엔 살인을 저지른 후 45일 동안 박 씨와 밥을 먹고 드라이브를 하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낸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검거된 후 면회를 간 친구들에게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가 신고 안 하고 내가 자수했으면 됐는데 왜 신고했냐. 자수했으면 됐다? 자기도 뭐 집행이 끝나면 자살 생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제대로 된 변호사 사와서 1년이라도 빨리 날 내보내줄 수 있는 변호사를 데리고 오든가 아니면 오지 말라 해라. 제가 1, 이틀 만에 벌써 어떻게 하면 무분수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그가 친구들에게 보여준 건 옥중에서 쓴 반성문입니다. 결코 형량을 줄일 생각은 아니라며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었다는 것만 믿어달라는 이 반성문에 진심이 얼마나 담겨 있을까요? 자수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는 김 씨가 살해 직후 지인과 한 통화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언젠간 걸리겠지. 언젠간 걸리겠는데
그 언젠가니 3, 4개월만 되면은 중고 불충분이야. CCTV 다 알아봤어. 음성 녹음 안 돼. 막 그런 것도 다 알아봤어. 그리고 나 번호 바꿀 거야. 번호 바꾸고 핸드폰 바꿀 건데 완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나는 진짜 내 인생 살 거야. 하루라도 더 자신이 민정 씨 옆에 있어줬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진 않았을까. 죽는 순간까지 외로워했을 민정 씨와의 대화방엔 이제 그녀가 읽을 수 없는 메시지만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실감이 안 나거든요. 미안한 것밖에 생각 안 나요 지금. 만나려면 충분히 만날 수도 있었는데 많이 못 있어줘서 그래서 그 남자애랑 다시 만났나. 그냥 다 미안해요. 더 아끼고 사랑하면 달라질까? 믿고 기다려주면 알아줄까? 그 마음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잔인하게 짓밟은 살인범. 악어의 눈물로 죄를 씻어낼 순 없습니다. 거짓과 은폐는 당신의 죄만 더 무겁게 할 뿐입니다.